자, 그러면 권순우 팀장님과 함께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선브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진짜 춥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이 근데 제일 춥대요. 올겨울 들어. 예. 그렇습니다. 오늘이 제일 춥고 내일부터 조금 낮은다는데 근데 뭐 그래도 금요일까지는 평년 수준보다는 좀 낮은 온도가 유지가 되다가 끝났어요. 이제 뭐 1월 다 가고 이제 뭐 2월 이제 설 지나면 예, 주말 정도 되면은 이제 평년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설 지나면 네. 정성을 다하는 거기에 이제 얼음 밑으로 물이 촥 흐르면서 그거 나온다. 그렇죠. 개구리 한 번씩 나오죠? 그렇지. 네, 개구리, 뭐 가재 이런 친구들이 한 번씩 등장하고요. 예. 네, 근데 진짜 눈이 예쁘시네요. 제가요? 예. 아유, 이 눈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원래 엄청 예뻤지. 네, 한때 참 눈으로 여성분들 많이 만났었죠.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네. 예,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8,000을 돌파했고요. S&P 500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36% 올랐고 S&P 500은 0.22%, 나스닥도 0.32% 올랐습니다. 지금 뭐 저 어제도 뭐 이코노미스트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었는데 뭐 그동안 매크로 지표가 그냥 과잉으로 소비가 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지금은 특별히 매크로한 이슈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좀 더 개별 산업이라든지 뭐 개별 종목별로 좀 앞니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 비전 프로 생각보다 잘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이번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비전 프로 잘 팔린대요. 그것도 양극화의 결과죠. 돈 있는 사람으로 돈을 어떻게 쓸지 주체를 못해. 쓸 데가 없으니까.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 힘들거든. 내가 저 50년 역사의 그 어제 복집을 이제 한 20년 단골인데 네. 원래 그 줄 서서 먹던데 영등포 시장 안에 복집. 영등포 복집이라고. 야 3분의 1도 안 찼더라고 점심시간에. 아니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복 먹다가 배 아프시지 않았어요? 아니 복 먹다 배도 아프셔. 예전에 뭐 하여튼 강서 어디 뭐 여의도 어디 복집이란 복집은 다 알고 계셔. 왜 이렇게 복을 좋아하시는? 복들이 형님만 보면 마주 그냥 애들이 겁이 나가고 그렇게 피해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참 복 한 마리 확 쳐먹었지. 예, 복이 맛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와, 저 이 뉴스 되게 아침에 보고서 되게 놀랐었는데 그 엑소모빌이 주주를 고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주가 ESG를 하자 그랬다고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뉴스인데 네. 미국의 석유기업 엑슨모빌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극단적인 온실가스 감축안을 상정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후 활동가들이 주주 활동,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이용해서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라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SEC에다가 이제 주주 제안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이걸 왜 주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사유를 써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보통 제출을 해요. 네. 근데 이번에 엑소모빌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서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겉으로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변한 시대에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거는 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리고서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의 기후 운동 단체인 폴로디스와 아나캐피탈이 연례 온실가스 감축안에 이게 스코프 3라 그래가지고 네. 이게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배출하는 탄소가 있고 자기네가 공급받는 탄소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있고 자기가 만든 물건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있고 이래요. 네. 근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이제 그 계산하는 걸 스코프 3라 그러는데 이번에 폴로디스와 아주나 캐피탈이 스코프 3를 좀 적용을 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엑소모빌은 야, 이거는 우리 기업의 기업 가치를 훼손한다.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번 제안은 엑소모빌의 경제적 성과를 개선하거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사업을 쪼그라들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소장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서구권의 5대 정유사들 있잖아요. 뭐 쉘이라든지 뭐 이런 그 5대 정유사 중에 스코프 3 감축 목표를 도입하지 않은 데는 엑소모빌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에도 주주 제안을 했었지만 엑소모빌에서는 부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와 엑소모빌이 갑자기 ESG에서 이렇게 나온 게 근데 사실 이 일에 한 3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주 당국으로부터 대중들의 기후 변화 인식을 왜곡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당한 적이 있었고, 엑슨모빌이 예, 3년 전에는 그 전문 헤지 펀드인 엔진 넘버원에 이사 자리 3개를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네네. 이 ESG 똑바로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야 이게 천하의 엑소모빌도 그 석유 회사인 엑소모빌이 여기서 그 ESG를 안 한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이사를 3명을 바꿀 정도로 세상이 변했다라는 게 이제 대세적인 흐름이었는데 고작 3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엑소모빌 기업이 ESG를 요구하는 투자자를 고소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격세지감인데. 그러니까 네, 한 2, 3년 전만 해도 ESG 그러면 기업들이 벌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뭐 ESG 뭐 선포식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소를 해. 인플레이션 오고 전쟁 한 번 나니까 바로 바뀌어 버리네. 저는 여전히 기후 위기 대응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의인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너무 ESG 한다 그래갖고 뭐 되도 않는 것들을 막 요구하고 막 그런 것들도 되게 과잉이라는 생각은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게 뭐 이렇게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요구하는 투자자를 고소를 하는 상황까지 또 이게 반대로 확 쏠려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그냥 이대로 지구 온난화 겪으면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가는 그런 걸 건가? 보면서 예. 세상이 변화하는 거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거는 대세기 때문에 쭉 갔다가 어떤 결과를 본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게 쭉 하다가 또 이렇게 빠꾸나 약간 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쫙 해서 끝나고 파국을 맞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예. 지금 그런 수축기인 것 같아. 환경도. 그러니까요. 친환경으로 쭉 확장됐다가 그렇지. 다시 이제 수축 한번 하고. 근데 거기다가 또 올해 11월에 만약에 그 아저씨가 되면은 네. 아우. 쭈글쭈글해지는 거지. 그 아저씨.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뭐 하루 아침에 석탄 발전소 다 없애야 된다 막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시던 분들은 아 오히려 저거는 반감만 더 줄 뿐이지 이게 좀 딱 스케줄링 돼 있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이게 반대로 그냥 이제 뭐 ESG 얘기하면 소송 걸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야 이게 진짜 지금 김 프로님 말씀대로 이렇게 방향을 한 번에 가는 경우는 없구나 이렇게 그렇죠. 굴곡이 있구나. 근데 우상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향은 해요.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났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렇지. 하더라도 그렇지. 결국 큰 방향으로 보면 이제 그렇지. 우상향이긴 한데. 인류가 발전하니까. 예, 그쪽으로 그래서 갈 텐데. 뭐 에너지 효율은 점점 높여야 되고 화석 연료보다는 좀 더 깨끗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이게 막 출렁출렁하니까 좀 무섭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날씨 다음에 추워진 겨울쯤에 다시 그분이 오시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요즘에 정치권도 공약을 많이 하는데 정부도 그동안 해묵은 규제를 많이 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기가 이제 총선 앞둔 시기라서 좀 논란은 되긴 하지만 이해관계가 부딪혀서 잘 안 풀렸던 규제들이 풀리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형마트 휴일 의무, 단말기 유통법, 도서 정가제 이 세 개 다 사회적으로 소비자들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던 네. 거라 이게 뭐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휴일 의무 그 뭐죠? 휴일의 의무 휴업. 예, 그러니까 야, 그게 언제 때 얘기예요, 그게? 진짜 지금도 쉬어요. 그 진짜 오래된 논쟁거리인데. 예, 예. 골목상권. 근데 그것도 사실 되게 여기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포인트가 의무 휴업일을 이제 뭐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협업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사 결정을 할 때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데 네. 여기에 소비자는 없습니다. 소비자는 거기 논의에 아예 참여 자체가 안 돼요. 그럼 그 관계자가 누구예요? 골목상권 또 그리고 대형마트, 매트 두 군데서만 하는 거예요? 지자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아예 포함도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영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야 그러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 그 밤새도록 일을 하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그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되니까 온라인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24시간이 되는데 네. 대형마트는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그 이커머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이 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좀 폐지를 하겠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지자체 조례로 의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휴업일을 꼭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해야 되냐 아니면 평일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은 지자체 조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대구라든지 청주라든지 그런 데들은 이제 뭐 평일 전환을 시도를 했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은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 휴업 규제는 이제 좀 풀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것도 뭐 마지막에 한 번에 똑같은 얘기 반복하게 되겠지만 이게 법 개정을 하려 그러면은 여야 합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분위기를 봐서 그 여야 합의 통해서 법 개정이 될까? 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되는 게 좋으냐, 개정이 되는 게 좋으냐, 안 되는 게 좋으냐를 떠나가지고 지금의 정치 지형이 이렇게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도인가라는 부분들은 좀 걱정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고 이거는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 정부 입법을 하겠다는 거죠.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의원 입법의 경우에도 사실 여당에서 하는 거는 대부분 막히니까 지금 네. 여소야대 상황에서 물론 그러니까, 이제 총선 이제 그래서 총선에 그냥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정부 입법을 정부에서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 올리게 되면은 절차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럼 보통 여당 의원 통해 가지고 이른바 청부 입법이라 그래 가지고 의원 입법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마트가 이제 휴일을 하면 쉬면 예. 그 마트를 못 가는 분들이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가요? 아 그거 아니라라는 연구 보고서는 그러니까 온라인 수년 전부터 그 계속 쿠팡이나 있었어요. 뭐 어? 네. 막 이미 뭐 오래전부터. 그런데 네. 야,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이제 공룡 소리도 안 듣죠. 대형마트가 쓰러지게 생겼는데 지금. 이마트 주가 차트 이제 처음에 얘기하면 들어올 때 맨 처음 이제 마트에 들어오면 이제 그 주변 상권이랑 매일 이제 시위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쯤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아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의미가 진짜 별로 없죠. 그러니까 마트도 잘 안 가는데 사실. 그렇죠. 마트도 잘 그러니까요. 안 그리고 이제 그 단통법이라고 부르죠. 그 단말기 유통 네. 관련해서 이게 단통법이 처음 생겨났던 취지가 뭐 그날 뭐 누구는 100만 원 주고 사는데 누구는 10만 원 주고 사니까 이게 좀 저런 거죠. 통신사나 제조사가 특별히 좀 밀어주려고 그러는 데다 마케팅 비용을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은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 그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은 좀 이른바 호객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통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좀 비싸게 사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잖아요. 특별하게 이제 그 보조금 한도를 넣어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것도 지금은 이제 폐지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럼 단통법이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를 두고서 좀 논란들은 좀 있어요. 네. 근데 예전하고 환경은 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굉장히 강해졌고, 근데 규제가 강해졌다라는 게 진짜 규제라는 어떤 항목을 줘서 강해졌다라기보다는 그냥 그걸로 압박해가지고 만들어낸 요금제들이 꽤 많아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휴대폰을 파는 제조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뭐 LG도 없어지고 뭐 펜테겐, 네. 큐리텔 이런 데도 다 없어지고 그래갖고 지금 삼성이랑 뭐 애플 정도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 그렇게 좀 무리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느냐, 그리고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뭐 가입자 뺏기 한다고 해서 여기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겠느냐 뭐 그런 건 있는데 이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이 법이 지금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뭐 단통법을 뭐 폐지하는 게 좀 뭐 대중적으로 좀 공감대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굳이 마케팅 비용을 이렇게 굳이 누를 필요가 있냐, 뭐 누구 좋으라고 눌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서정가제인데 도서정가제도 진짜 논란 많은 조항이에요. 네. 진짜 안 팔리는 옛날 책들 이런 것들도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형 서점과 경쟁하기가 힘든 굉장히 영세한 동네 서점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을 낮춰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서점까지는 심지어 그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서 좀 네. 논란이 됐었던 도서점까지는 누가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는 도서점까지? 출판 쪽이죠. 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할인 들어가면 이제 계속 책값 싸지고 그러면 인세가 줄어들고 그럼 책을 안 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5%가 이제 할인의 상한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번에 좀 개편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일단 웹툰 웹소설의 할인은 여기 도서점까지 해서 좀 배제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웹툰 웹소설의 작품을 소장하는 독자들한테 좀 선택의 폭을 좀 넓혀고 좀 할인 프로모션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거하고 또 동네 책방 같은 경우에 할인율을 좀 더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형 서점하고 동네 책방하고 이제 똑같은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동네 서점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좀 여기 도서점까지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동네 서점이 있어요, 근데. 동네 서점이요? 동네 서점은 요새 어떤 매력으로 좀 있냐면은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네. 그 서점주의 큐레이팅, 그 서점주하고 좀 취향이 좀 잘 맞는 손님들이 같이 와서 거기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저자와의 만남을 가지는 어떤 동네 모임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기는 해요. 카페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카페도 하고 북카페 꽃가게도 좀 하고. 있죠. 예. 근데 되게 없어졌어요. 책을 파는 매출은 거의 의미 없을 거예요, 그게. 행사하고 뭐 그죠? 예. 그리고 음료수 책들이 팔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뭐 신간들 갖다 놓기도 좀 아니, 힘들고. 온라인으로 사면은 네. 거기 뭐 자유 시간도 들어 있고 그렇거든. 아 그래요? 어. 아, 초코바가 들어있다고요? 오. 그거 뭐 안 사봤구만. 이분들이 책을. 아니 어디서 사시는데요? 저는 책 되게 많이 S24 사는데. 이런데 사면은 거기 딱 해가지고 그거 프로모션에서 자유 시간인가 뭐 뚝 떨어져. 와 근데 평상시 그거 안 사 먹잖아 아저씨들이. 아 그렇죠. 그 공짜로 먹을 때 엄청 맛있대. 너무 오랜만에 오셨다고 반가워서 초코바 넣어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다이아몬드인데. 저는 거의 한 달에 2권 이상씩 사는데 한 그래? 번도 초코바는 안 왔는데요. 뭔가. 자 그리고요. 복집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대항할 AI 반도체 동맹 만들라 그러는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그 UAE의 탄훈 국가안보장관 쪽과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이번 주에 한국 방문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만난다는 보도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는 참 AI 시대에 아쉬움이 되게 많은 회사인데 일단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가 있어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팹리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번에 그 엑시노스가 갤럭시 24에 들어갔는데 외신들 보니까 평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넣기로 했다가 뭐 별로라 그래가지고 스냅드래곤으로 다 바꿔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AI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팹리스들이 여기 AI 반도체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그닥 재미를 못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여기는 반도체를 설계하게 되면 직접 제조하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2위잖아요. 네. 선단 공정을 만들 수 있는 TSMC를 제외한 유일한 업체인데 여기서도 뭐 AI 반도체의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는 거의 뭐 안 들리고 있고 심지어 그 메모리 분야에서는 HBM 샤인볼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품이 안 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만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 AI가 만들고자 하는 반도체는 엔비디아에 대항하려고 그러는데 엔비디아의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이 SK하이닉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삼성전자 또 고민은 좀 되겠죠. 계속 엔비디아에다가 우리 거 좀 써주세요 막 하고 있으면서 오픈 AI랑 뭐 협업을 한다. 이러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게 중요한 고객이 있고 그 중요한 고객과 경쟁을 하려는 사람이 왔어. 그냥 하는 거예요. 너 다 받아. 미국 애들은 그냥 해.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생각해가지고 안 해. 안 한 다음에 마음속에 내가 안 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의리시켰잖아. 저쪽은 아무 생각 없어. 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 그래요? 여기서 의리 그거 하지 따지면 안 말랬냐? 되니까.
가격만 좀 하는 네가 거지. 판단해가지고 그런 건데 뭘 그래. 근데 여기서 그 HBM이 디램하고 차이가 있다면 네. 디램은 일종의 커머디티 같이 해서 아무 디램이나 사서 그냥 꽂으면 돼요. 네. 근데 HBM은 거기에 들어가는 GPU하고 HBM이 이게 한 몸으로 만들어집니다. 맞춤형 같이. 그러니까 샤인볼트의 맞춤형 같이 네. 샤인볼트의 성능이 얼마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의 샤인볼트가 엔비디아 GPU하고 완전히 딱 맞게끔 만들지 않으면은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만난다는 게 어쩌면 그 디램 그 AI 반도체 쪽에서도 디램의 어떤 속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디램 업체들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아까 뭐 김프로님은 확실하게 막 그럴 땐 그냥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엔비디아 눈치를 그런 건데 어쨌든 올해 큰 AI 반도체판에서 큰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 제일 요새 잘 나가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하고 있는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도 또 이제 디램 업체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세 가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